하루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아루TV. 오늘은 또돌이 거지 소년의 인생 역전 등 세 편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옛날 이야기와 함께 꿀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산골 마을 깊숙한 곳, 쌀이문이 덜컥 열리고 작은 그림자가 허겁지겁 뛰쳐나왔습니다. 장계필이었죠.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고 허기와 추위가 그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배를 움켜쥐고 정신없이 달렸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부모를 잃은 지 오래였고 마을마다 떠돌며 밥을 빌어먹는 신세였죠. 아이, 저기 거지 새끼가 또 왔네.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장계필이 뒤돌아보기도 전에 손이 벌컥 멱살을 잡아챘습니다. 이거 뭐야? 이제 뭐 아주 우리 마을에서 사는구나. 젊은 머슴들이 장계필을 둘러싸고 비웃었어요. 그들의 손에 들린 나무 막대기가 춤을 추고 있었죠. 이것들이 내가 손 벌린 게 몇 번이나 된다고? 장계필이 항의하려 했지만 바로 뒤통수에서 매서운 타격이 날아왔습니다. 번쩍 눈앞이 하얗게 빛나더니 곧 쓰라린 통증이 밀려왔지요. 야, 배고프다며? 이거나 더 먹어라. 누군가 그의 손에 쥐어진 삐쩍 마른 주먹밥을 낚아채 땅바닥에 내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발길질이 이어졌죠. 한참을 구르던 장계필이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때 머슴들은 저 멀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어가듯 흙 묻은 밥을 다시 손으로 집어들었어요. 그 순간 머슴 중 한 놈이 다시 돌아서며 소리쳤습니다. 그거 주워 먹으면 다음엔 네 이빨을 밥처럼 흩뿌려 주마. 장계필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죠. 발길이 멀어지고 웃음소리가 사라지자 그는 손에 쥔 밥을 천천히 내려다 보았습니다. 흙과 먼지가 뒤섞인 주먹밥. 하지만 그의 뱃속은 불길처럼 다 들어갔습니다. 조용히 입에 집어넣었죠. 목구멍을 넘어가는 흙내 나는 밥알과 함께 무언가 깊은 곳에서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밤 장계필은 마을 어귀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로 숨어들었습니다. 한기가 몸을 파고 들었지만 어디에도 몸을 뉘을 곳이 없었죠. 그때였습니다. 낮고도 묵직한 노인들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어요. 한양에 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지도 벼슬을 할 수 있다더군. 아이, 그래, 개똥밭에서 구르던 놈이 기회를 잡으면 하늘 끝까지 오를 수 있는 법이지. 한양. 그 단어가 장계필의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한양은 꿈속에서나 존재하는 먼 곳이었지요. 감히 거지인 자신이 가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라면 또 다른 삶이 펼쳐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장계필은 허기와 피로를 잊은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별 하나가 길고 긴 꼬리를 그리며 떨어졌죠. 순간적으로 세상이 멈춘 듯 하였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사라지고 마치 따뜻한 손길이 등을 밀어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가거라. 내 길을 가거라. 누군가가 속삭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바람이 그의 귀에 속삭인 것인지도 몰랐지요.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튿날 아침 장계필은 개똥 망태를 둘러매고 마을 논밭을 돌아다녔어요. 개똥을 줄 때마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렸죠. 마치 자신이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발걸음을 돌려 한양을 향해 나섰습니다.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진 알 수 없었지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운명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한양에 들어서니 기와가 빼곡히 늘어선 집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장계필은 한동안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지요. 떠돌이 거지 신세로 살아온 그에게 한양은 그야말로 거대한 미궁과도 같았습니다. 잘 되면 대감이 될 수도 있다 했던가.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지요. 야, 저리 안 꺼져. 거지가 감히 양반들 사는 거리에 얼씬거리다니. 문전박대, 쫓기고 또 쫓기고 하루하루를 겨우 연명했습니다. 제대로 된 밥 한 끼 얻어먹는 날이 없었지요. 그리고 배를 고른 채 한양의 골목을 헤매다 쓰러질 듯한 날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계필은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대감 김정승의 집 대문 앞에서 발을 멈췄어요.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대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여기서 하룻밤만이라도. 그는 조심스레 대문간에 몸을 기대었지만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어요. 숨을 헐떡이던 그는 문득 부엌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바로 아궁이었죠. 그곳이라면 조금은 따뜻할지도 모를 일이었어요. 장계필은 무언가에 홀린 듯 살그머니 부엌으로 들어가 몸을 웅크렸습니다. 마른 장작이 타들어가는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죠. 불빛을 보니 스르르 눈이 감겼어요. 얼마나 잤을까요? 어딘가에서 이상한 기척이 들려왔어요. 부스럭. 장계필은 숨을 죽였습니다. 분명히 사람의 발소리였죠.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보고 있는 광경이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었지요. 희미한 등불 아래 한 여인이 소복을 입고 단정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사람의 형상이 서 있었으나 그 형체는 이승의 것이 아니었지요. 검푸른 안개가 스멀스멀 피어오르더니 형체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그것은 한 사내였죠. 사내는 단정한 도포를 입고 머리에 사물을 쓴 채 묵묵히 그녀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 순간 여인이 천천히 몸을 숙여 절을 올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절을 올릴 때마다 사내의 형체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약속을 지키려는 것처럼 말이죠. 장계필은 숨이 막혔어요. 눈을 비볐습니다. 그 순간 스르르 사내의 형체가 연기처럼 흩어지며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여인은 그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더니 다시 자신의 방으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죠. 장기필은 얼어붙었어요. 그와 동시에 김정승은 깊은 잠 속에서 몸을 뒤척였습니다. 그의 꿈속에서는 대문 앞에 거대한 청룡이 휘감겨 있는 것이었죠. 푸른 비늘이 달빛을 받아 빛났고 눈동자는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것이 무슨 꿈이란 말인가? 잠에서 깬 김정승은 한동안 숨을 몰아쉬었어요. 그리고 곧 하인들을 불렀죠. 대문 앞을 살펴보아라. 지금 당장. 하인들은 곧장 대문으로 나섰어요. 그러나 문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찌된 일이지? 그때 누군가가 소리쳤죠. 부엌에 누가 있습니다. 하인들이 몰려가 부엌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웅크린 채 자고 있는 장계필을 발견했죠. 이놈이 대감댁 부엌에 숨어 자다니? 하인들이 그를 거칠게 끌어냈어요. 아닙니다. 저는 그냥 잘 곳이 없어서. 그러나 하인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장계필은 머리채를 붙잡힌 채 마당으로 질질 끌려 나왔죠. 대감 어른께 이 사실을 알려라. 바로 그때 대문 앞에서 지켜보던 김정승이 손을 들어 그들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잠깐! 하인들이 얼어붙었죠. 저 아이를 방으로 데려와라. 하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대감 어른, 이 거지는 그 아이를 데려오라 하지 않았느냐? 하인들은 마지못해 장계필을 놓았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땅에 주저앉았죠. 김정승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어요. 너는 누구냐? 장계필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장계필은 김정승 댁에 지내면서도 불안했습니다. 떠돌이 거지가 하루아침에 귀한 대감의 집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꿈인지 생시인지조차 가늠할 수 없었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알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밤, 김정승의 아들은 우연히 여동생의 방에서 이상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등불 아래 그녀는 단정한 소복 차림으로 무릎을 꿇고 있었죠.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장계필이었습니다. 여인은 깊이 절을 올리고 다시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마치 정혼한 신랑을 맞이하듯이 말입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김정승의 아들은 온몸이 얼어붙었죠. 이튿날 아침 그는 부모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아버님, 그 동생이 그 거지에게 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김정승은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몰래 확인해 본 결과 모든 것이 사실이었죠. 그의 딸이 그 귀한 대감집 여식이 천하의 또돌이 거지에게 정혼한 듯 행동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김정승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는 문득 예전에 꾸었던 꿈을 떠올렸지요. 대문간에 휘감긴 청룡 말이었습니다. 혹시 저 아이가 하늘이 점지한 사위란 말인가? 한동안 침묵하던 그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날 밤 장계필은 김정승 앞에 불려갔죠. 네 놈이
내 딸의 정혼자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로구나. 장계필은 놀라 허둥댔어요. 아닙니다, 대감어른.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감히 어찌... 허나 하늘이 정한 인연을 거스를 수야 있겠느냐. 김정승은 딸을 불러내고 장계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를 네 아내로 맞이하거라. 장계필의 심장이 요동쳤지요. 거지였던 그가 대감의 사위가 된다고. 이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김정승의 결정을 거스를 수 없었지요. 그렇게 장계필은 대감집의 사위가 되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김정승은 장계필과 딸을 불러 말했어요. 이제 너희는 떠나거라. 한양에 남아있으면 좋지 않은 소문이 돌터 너희가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금은보화와 말 한 필을 마련해 두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길을 떠났습니다. 장계필은 순식간에 달라진 자신의 운명에 얼떨떨하였지요. 그는 말 안장에 실린 금은보화를 보며 자신이 과연 이런 부귀를 누릴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여정이 길어질 무렵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그의 아내가 갑자기 말에서 내리더니 한적한 객주집에 머물겠다고 한 것이었어요. 여각에서 쉬어가겠습니다. 장계필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길을 더 가야 할 텐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잠시 옷을 꿰매려는 것뿐이니까요. 아내는 바느질 도구를 꺼내더니 조용히 옷을 꿰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지요. 그녀는 여전히 옷을 꿰매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수작이지? 장계필은 불안한 마음에 문을 열었지만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것이지요. 장계필의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이런, 나를 버린 건가? 아니면 처음부터 나를 시험하고 있는 것인가?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좋다. 나를 우습게 본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장계필은 사람을 사 아내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시험하려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를 버릴 생각이었던 것일까요? 이제 남은 건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남을 것이다. 그는 말 고삐를 움켜쥐고 한양을 등졌습니다. 거지가 아닌 장계필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내로서 말이죠. 그렇게 길을 떠나는 장계필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말 안장에는 김정승이 마련해준 보물이 실려 있었죠. 그래,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야. 그의 목적지는 예전에 살던 안동이었습니다. 그가 기와 집을 짓고 논을 사고 소와 말까지 사들이자 동네 사람들의 눈빛이 변했죠. 저기 한양에서 내려온 저 또돌이 말이야. 돈이 많다는데. 허허, 참, 뭔가 수상해 보이지 않아? 그의 화려한 차림새는 사람들의 질투를 불러들였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그의 과거를
기억하는 자들이었죠. 어라, 아이 저놈 저거 개똥죽덩 그 거지 아니야? 마을 머슴들이 낄낄대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날 그는 한껏 차려입고 모내기 하는 머슴들을 살펴보러 나갔어요. 하지만 가는 길목에서 웬 사내가 다가왔습니다. 어이 보게 장서방.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사내는 허리춤을 낚아채 장계필에 갓을 후려쳤습니다. 휙! 갓이 나뒹굴고 통영갓에 꽂아둔 호박 풍장은 바닥에 굴러떨어졌죠. 아, 이 꼴 좀 봐. 또돌이가 대감행세를 하려 하네. 다른 머슴들이 낄낄 웃으며 그의 도포를 휘어잡아 비틀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진짜 양반이 되었으니 한번 갓없이 돌아다녀 보시지. 그들은 그의 갓을 움켜쥐고 논바닥으로 던져버렸어요. 갓은 진 흙에 처박혔지요. 주변에서는 조소가 터져나왔습니다. 장계필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입술을 깨물며 묵묵히 갓을 주었었습니다. 좋다. 당장은 내 신분이 비웃음을 살지는 모른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싸늘해졌죠. 곧 이 마을 사람들이 누구 앞에 고개를 숙여야 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로부터 며칠 후 아이고 한양에서 아주 높은 사람이 내려온다는데 그러게 말이야. 팔도 어패를 들고 온 선비래. 그날 안동 관 앞에는 커다란 가마 한 채가 도착했어요. 가마의 문이 열리자 깔끔한 도포를 입은 한 사내가 내려섰죠. 장계필, 네가 정말 여기에 있었느냐? 김정승의 아들이었습니다. 장계필은 그를 보자마자 옛 기억이 떠올랐지요. 그를 구해준 김정승, 그리고 하루아침에 거지가 아닌 사위로 만들었던 사람들. 둘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김정승의 아들은 미소를 짓더니 장계필의 어깨를 꽉 잡았지요. 내가 너를 찾으러 이렇게 먼 길을 왔다. 아니, 저 같은 자를. 네가 떠난 후 아버님도 우리 집안도 너를 다시 만나길 바라고 있어.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정승의 아들은 먼 곳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대에게 전해야 할 것이 있다. 얼마 전에 사라진 동생의 행방을 알게 되었다. 김정승의 아들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한동안 떠돌던 그녀는 점점 정신이 온전치 못해졌단다. 누구에게 쫓기듯이 방황하며 사람을 피해 다녔지. 처음에는 한양 곳곳을 떠돌았고 그러다 산속 깊은 곳에서 머물기 시작했다. 가족조차 그녀를 찾기 힘들 정도였지. 그의 목소리는 짙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집안의 한 어른께서 그녀를 발견했네. 그녀는 깊은 산사 근처에서 누더기를 걸친 채 웅크리고 있었지. 바람이 부는 날이면 혼잣말을 하며 허공에 대고 중얼거렸다고 하시더군. 장계필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떠난 것이 아니었지요. 방황하고 길을 잃고 세상과 단절된 채 떠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을 내렸다. 김정승의 아들은 가만히 손을 오므렸다 폈습니다. 그녀를 깊은 산속 암자로 보냈네.
장기필이 눈을 들었죠. 암자로? 그래. 더 이상 세상과 얽히지 않고 고요한 곳에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말이네. 거기서 동생은 불경을 배우며 속세를 떠나 살고 있네.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 했지만 차츰 안정을 되찾고 있다고 하더군. 장기필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와의 인연은 그렇게 끝이 났죠. 그는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그곳에서 평온을 찾았기를 바랍니다. 김정승의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 장계필은 담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알 수 없는 길을 걷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도 자신만의 길을 걸어야 했지요. 장기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감정을 정리할 새도 없이 김정승의 아들이 다시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나저나 이 마을에서 지내면서 본 것은 어떠한가? 장기필이 눈을 들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김정승의 아들은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죠. 길을 오면서 이상한 점을 느꼈네. 이상한 점이라뇨? 이 마을은 표면적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곳곳에서 기묘한 흔적이 보였지. 장기필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어요. 어떤 흔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승의 아들은 조용히 창문 밖을 바라보았어요. 관청 앞을 지날 때마다 백성들이 움츠러들고 시선을 피하는 것 같더군. 장기필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럴 만도 합니다. 이 마을을 다스리는 원님이 워낙 탐욕스럽고 잔혹한 자거든요. 김정승의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곳은 부정이 만연한 곳입니다. 장계필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낮아졌습니다. 관아의 관리들은 백성들을 핍박하고 탄관우리들이 뇌물을 챙기며 농민들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김정승의 아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그 말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바로 잡아야겠군. 그날 밤 장계필은 관아로 향했습니다. 원님을 만나러 왔다. 그의 손에는 봉인된 문서가 들려 있었죠. 원님은 이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이 거지가 돈 좀 벌었다고 어사 흉내를 내는가. 장계필은 묵묵히 어패를 꺼내 보였죠. 순간 원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팔도 어패. 당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모를 줄 알았소? 순간 원님의 몸이 굳어졌죠. 네가 감히 나는 안동의 원이란 말이다. 그래서 그대의 죄가 더 큰 것이오. 장계필은 차분히 말했어요.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어.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요. 그 순간 바깥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김정승의 아들이 욕졸들과 함께 문을 박차고 들어왔던 것이었습니다. 원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지요. 나는 억울하오. 나는 그저.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탐욕스럽게 챙긴 재물들이 한 방에 가득 쌓여 있었고 농민들이 고발한 장부들이 증거로 나왔지요. 이 자를 압송하라. 그렇게 안동의 원님은 파직되었고
잡았고 부패한 관리들도 줄줄이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자 안동 고을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원님의 부정부패가 드러난 후 백성들은 억울함에서 벗어났고 장계필의 이름은 마을 곳곳에서 존경과 감탄의 대상이 되었지요. 그렇게 장계필은 더 이상 개똥을 줍던 또돌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백성들이 먼저 문안 인사를 올리는 사람이 되었고 그의 집 앞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억울한 사정을 호소했지요. 아, 이제 내가 안동을 떠날 때가 되었군. 어느 날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한 곳에 얽매일 필요가 없었지요. 그는 한양과 안동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장계필은 가마를 타고 한양을 향해 떠났지요. 그가 다시 김정승 댁 문 앞에 섰을 때 마당을 쓰고 있던 하인이 눈을 휘둥그렇게 떴습니다. 오셨습니다. 그러자 곧 집안이 떠들썩해졌죠. 가장 먼저 달려나온 사람은 역시 김정승의 아들이었습니다. 아이고, 장서방. 아니, 이제 대감이라 불러야겠구려. 그는 반갑게 장계필을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대가 잘 지내고 있다니 이보다 기쁜 일이 없구나. 아버님께서도 그대를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모른다. 그때 마루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김정승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시선이 장계필을 향했지요. 오랜만이구나, 계필아. 대감 어르신, 장계필은 자연스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떠돌이가 아닙니다. 안동에서 집을 짓고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감 어른께서 저를 거두어 주신 덕분입니다. 김정승은 그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부엌 아궁이에서 쪼그려 잠을 자던 거지 소년이 이제는 말끔한 도포를 걸치고 사대부의 품격을 지닌 사내로 성장해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 네가 그리 되었으니 이제 나는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구나. 그의 얼굴에 자그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장계필은 한양에서 며칠을 더 머물며 처가 식구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손님이 아닌 당당한 일가의 일원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떠나기 전날 밤 김정승의 아들은 그를 조용히 불러 말했어요. 장서방, 이제 그대는 한양에서도 환영받을 자격이 있다. 언제든지 다시 올라오너라. 그대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기꺼이 힘을 보태주겠네. 장계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동의 뿌리를 내리려 합니다.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양에 오게 되면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 후로 장계필은 안동과 한양을 오가며 여유로운 삶을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더 이상 굶주림에 시달리는 또돌이가 아니었지요. 십리길을 따라 자리한 작은 주막이 있었습니다. 서당으로 향하는 길목이라 늘 선비들이 오가는 곳이었으나
그 중에서도 유독 눈길을 끄는 이가 있었죠. 그는 바로 이순신. 단정한 갓 아래로 빛나는 눈빛, 단단한 걸음걸이, 그리고 서책을 품에 안고 길을 재촉하는 모습까지 주모의 딸은 어느새 그의 모습을 기다리는 것이 하루의 일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서당 가는 도련님이 다녀가셨어요? 딸은 주막의 기둥 뒤에 숨어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러나 감히 말을 붙일 수도 없었지요. 그는 양반가의 자제였고 자신은 술을 파는 전한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신분의 벽은 높고도 높았지요. 그러나 마음이란 어찌할 수 없는 것. 차츰 밥을 먹는 일도 잠을 청하는 일도 힘들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문틈으로 달빛이 스며들었고 그 아래 누워 눈을 감으면 그의 얼굴이 문득 떠올랐지요.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그러던 어느 날 딸은 그를 향한 마음을 애써 숨긴 채 멍하니 술병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손이 떨렸지요. 마른 잎이 떨어지듯 힘없이 술병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아가, 너 왜 이러니? 주모가 달려와 딸의 손을 잡았지만 그 손마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얼굴은 해쓱하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듯 흐릿했죠. 밥을 먹지 못해 앙상해진 손목이 가냘프게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왜 이렇게 괴로운 걸까요? 딸은 마침내 가슴 깊이 숨겨온 마음을 어머니에게 내비쳤습니다. 그녀가 바라만 보던 그 사람, 평생 닿을 수 없는 먼 곳에 별과도 같은 이순신 도령. 그를 향한 그리움이 쌓이고 쌓여 이제는 몸을 갉아먹기 시작한 것이었죠. 주모는 가슴을 쳤습니다. 아이고, 이 철없는 계집애야. 그분은 너와 하늘과 땅 차인데 어쩔 것이야, 어쩔 것이야.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어요. 딸의 몸은 말라가고 있었고 눈빛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죠. 어느새 그녀는 밥을 뜨지도 물 한 모금 넘기지도 못했습니다. 바람이 스며드는 창틈에 앉아 그저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나으리, 부디 한 번만 살펴주십시오. 주모는 눈물을 흘리며 이순신의 아버지를 찾아가 머리를 좌렸어요. 딸이 죽어가고 있다며 그녀의 마음을 받아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의 아버지는 크게 노하여 말했어요. 허허, 이게 무슨 짓인가? 사내가 장차 대의를 품으려면 천한인연에 얽매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야. 저 요망한 계집을 당장 묶어라. 이순신의 아버지의 호령이 내려지자 사내들이 달려들어 주모와 주모의 딸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딸을 기둥에 묶었죠. 그녀의 쇠약해진 몸이 바람에 휘청였습니다. 단단한 밧줄이 여린 손목을 조였고 볼품없이 마른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그날 서당에서 돌아오던 이순신은 길가의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곧 기둥에 묶인 그녀를 발견했죠. 이게 무슨 일이요? 이순신이 다가서자 주모의 딸은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 속에는 슬픔과 원망, 그리고 간절함이 서려 있었어요. 도련님.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입을 열었지만 그 이상의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순신은 조용히 다가가 밧줄을 풀었습니다. 이럴 것이면 나에게 직접 말을 했어야지.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마치 마지막 숨결처럼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내가 오늘 밤 내게 가겠다. 이순신은 조부의 제사를 모신 후 몰래 그녀를 찾아가겠노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하늘이 울었지요. 비가 장대처럼 쏟아졌습니다. 천둥이 울부짖었고 거센 빗물이 개천을 삼켜버렸어요. 이순신은 건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오랜 기다림 끝에 죽음을 선택했죠. 다음 날 주막집은 적막했습니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섬뜩한 기운이 스며나왔어요. 열어볼 것도 없어. 주모는 피폐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딸은 사람이 아니다. 이순신이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순간 서늘한 기운이 흘러나오며 방 안이 어둠에 잠겼죠. 방 한가운데 그녀는 없었습니다. 대신 방바닥에는 커다란 검은 구렁이가 또아리를 틀고 있었지요. 번뜩이는 두 눈이 어둠 속에서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구렁이는 그녀였지요. 죽어 원귀가 된 그녀가 이제 짙은 어둠 속에서 다시 태어난 것이었어요. 혀를 날름거리며 움직이는 거대한 몸, 그녀가 품었던 사랑이 저주가 되어 이승에 남아버렸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차가웠지요. 구렁이는 깊은 밤의 그림자처럼 방바닥에 몸을 틀어 엎드려 있었어요. 날름거리는 붉은 혀, 번뜩이는 두 눈, 그 속에는 분노와 슬픔, 이루지 못한 사랑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이순신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아, 너의 한이 무엇인지 나는 안다. 그러나 구렁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몸을 일으켰죠. 비늘이 벽을 긁으며 거대한 몸이 꿈틀거렸습니다. 그 거대한 형체가 마치 어둠 그 자체가 움직이는 듯 하였어요. 나를 원망하느냐? 그 순간 구렁이가 빠르게 몸을 휘감았어요. 강철 같은 힘이 그의 허리를 조였죠.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원망하고 싶다면 해라. 네가 품었던 그 마음을, 네가 감당했던 그 슬픔을 모두 쏟아내거라. 구렁이는 거칠게 그의 몸을 감아 올렸습니다. 차디찬 비늘이 그 피부를 스쳤죠. 거대한 머리가 이순신의 눈앞에 다가왔어요. 붉게 빛나는 눈동자가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죠. 그 순간 이순신은 천천히 술병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너의 원을 씻어줄 것이다. 그는 독한 술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이 불타는 듯 했지만 이순신은 단 한 번도 눈을 감지 않았어요. 이어서
담배를 피워 깊은 연기를 내뿜었지요. 방 안은 술과 연기의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구렁이는 그의 얼굴을 마주 보았지요. 그것은 분노도 저주도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구렁이의 몸에서 검은 기운이 피어올랐어요. 그리고 그 형체는 점차 흐려졌지요. 비늘이 부드러워지더니 이내 아름다운 푸른 깃털이 피어났습니다. 거대한 구렁이는 사라지고 작은 파랑 새가 남아 있었어요. 새는 이순신의 어깨 위에 잠시 앉았습니다. 맑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조용히 날개를 펴시더니 열린 창 너머로 날아올랐어요. 그리고 어느새 달빛을 타고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순신이 장수가 되어 전장에 나섰을 때였죠. 적의 함선이 안개 속에서 모습을 감췄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매복하고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죠. 병사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모두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배의 돛대 위에서 무언가가 날개를 퍼덕거렸어요. 푸른 깃털을 가진 한 마리의 새였습니다. 그 파랑새는 마치 기잡이처럼 하늘을 선회하더니 곧 이순신을 향해 날아왔어요. 이순신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저곳에 적이 있구나. 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군사를 이끌고 나갔어요. 그날 이순신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푸른 새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죠. 언제나 그의 돛대 위에서 하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때 그를 사모하던 소녀, 이루지 못한 사랑이 남긴 마지막 흔적이 되었습니다. 전라도 장수고을 고종대, 이곳에는 손진사라 불리는 선비가 살고 있었죠. 그는 20살에 진사씨에 급제하여 선비로서 명망이 깊었으나 가진 것은 학식뿐이었습니다. 살림은 궁핍했고 젊은 나이에 아내를 잃은 뒤 홀로 살아야 했지요. 장가를 다시 들고 싶었으나 가난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손진사는 장터 근처 작은 촉에서 서당을 열어 학동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학동들은 각자 집에서 가져온 쌀과 반찬을 서당에 가져와 함께 끼니를 때웠지요. 때로는 학부형들이 고맙다며 한 끼 식사를 대접하기도 했으나 손진사는 오히려 그 정성을 부담스럽게 여겼습니다. 아휴, 진사께서는 어찌리 정빈하시오? 하는 말에 그는 그저 쓰느숨으로 대답할 뿐이었죠. 손진사는 홀로 지내는 삶에 아주 익숙해져 갔으나 가끔은 쓸쓸함이 마음 한구석에 몰려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의 마을에 살고 있는 유과부의 소문을 들었지요. 그녀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으나 단정한 태도로 수절하며 홀로 살림을 꾸려나갔어요. 그녀는 손재주가 뛰어나 옷을 지어 팔며 생계를 유지했고 부지런하고 지혜로워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어요.
손진사는 어느 날 장에 다녀오다가 우연히 그녀의 집 앞을 지나쳤습니다. 마당을 정리하는 그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요. 해질 무렵 희미한 등불 아래 그녀는 조용히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아한 얼굴, 고요한 눈빛, 정갈한 손길. 손진사는 멈춰서서 한동안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아, 이런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는 선뜻 나가지 못했습니다. 과부에게 청혼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요. 더군다나 그녀는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아무리 진사라 해도 가난한 손진사가 감히 중매를 부탁할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혼자 씁쓸하게 미소를 지으며 발길을 돌렸지요. 하지만 돌아서는 순간에도 마음은 그녀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손진사는 가끔 그녀의 집 근처를 지나다가 멈춰서곤 했습니다. 바쁜 척하며 눈길을 피했지만 발걸음은 자꾸만 그녀의 집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지요. 어쩌다 마주치면 그는 어색한 기침을 하며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미소만 지었지요. 그렇게 속으로만 연모하고 있던 어느 날, 뜻밖에도 그녀가 먼저 손진사를 찾아왔어요. 섣달 어느 날, 하늘에 눈구름이 가득했지만 아직 눈발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손진사는 마을에서 초대를 받아 술과 저녁을 대접받고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차가운 겨울밤이었습니다. 그의 발길은 어느새 유 과부의 집 앞에 멈춰 있었지요. 아, 이제 그만 잊어야 하는데. 그녀를 떠올리는 마음을 애써 누르려 하였지만 이윽고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낮고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죠. 진사님, 계십니까? 놀라서 고개를 돌리자 유 과부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꿈만 같았지요. 등불 아래 그녀의 얼굴은 고요했지만 눈빛에는 어딘가 결연한 기색이 어려 있었어요. 잠시 제 집으로 오시지요. 손진사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한순간 어찌할 바를 몰라 망설였지만 이내 조용히 대답했어요. 예, 가겠습니다. 그녀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온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랫목에는 이미 묘가 깔려 있었고 등잔불은 은은하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그녀는 손진사를 자리에 앉히고는 나지막이 말했어요. 머리를 빗겨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손진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빗과 찬빗을 가져와 조심스럽게 그의 상투를 풀어내렸지요. 그렇게 빗질이 시작되자 그의 긴 머리카락이 부드럽게 흘러내렸습니다. 사락사락. 머리를 빗는 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지요. 그녀는 정성스레 그의 머리를 빗겨주더니 이내 머리를 가지런히 모아 쪽을 틀어주었습니다. 손진사는 심장이 뛰는 것을 감추려 애썼지요.
그녀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접어둔 저고리와 치마를 내놓는 것이었어요. 날이 추우니 이 옷을 입으십시오. 손진사는 그녀가 시키는 대로 저고리를 걸치고 치마를 입었습니다. 따뜻한 천이 그의 몸을 감싸는 순간 그는 낯선 감각에 아득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녀는 그를 이불 위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잠시 나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기다려 주세요. 그녀는 등을 돌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바람이 스며들듯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지요. 그러나 그녀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손진사는 오랜 기다림 끝에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죠. 방 안은 이미 차가운 기운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에서는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윙윙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아니 대체 왜 돌아오지 않는 거지? 그가 일어나 문 쪽으로 한 걸음 내디디려는 순간 쾅! 갑자기 문이 거칠게 열리며 몇 명의 사내들이 들이닥쳤어요. 손진사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쳤지만 순식간에 호디불이 그의 몸을 감싸며 단단히 묶었습니다. 이놈 잡아라! 사내들은 손진사를 감싼 채 번쩍 들어올렸지요. 그는 몸부림을 치려 했으나 너무나도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놓으시오! 손진사가 소리쳐 보았지만 사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그를 가마 속으로 밀어 넣어버렸지요. 문이 쾅 닫히며 가마가 흔들렸습니다. 출발하자! 사람들의 발걸음이 일제히 움직이며 가마가 빠르게 흔들렸지요.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치고 장수 읍내로 향하는 길은 점점 어둠 속으로 말려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달린 후 가마가 멈춰섰습니다. 문이 열리자 환한 등불이 깜빡거리는 넓은 대청마루가 보였지요. 손진사는 호디불에 꽁꽁 쌓인 채로 방 안으로 옮겨졌고 이 방과 여러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이 방은 장수읍의 관리로 부유한 집안을 이루었지만 호랍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유과부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 했으나 그녀가 수저를 고집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지요. 결국 주변 사람들과 은밀히 계획을 세워 그녀를 보쌈해 오기로 했던 것이었어요. 이 방은 여느 때보다 일찍 아침을 맞이했어요. 전날 밤 그는 오랜 바람을 이루었다는 기쁨에 흠뻑 취해 있었고 드디어 오늘부터 새 신부와 함께할 수 있다는 기대에 들떠 있었습니다. 방 안에 가둬둔 인물이 아직도 이불 속에서 꼼짝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죠. 허허, 아이 그리 부끄러워할 것 없어. 이제 한 집안 식구인데 말이오. 이 방은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방 안에서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이리 오시오. 그 순간 이 방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부드러운 여인의 목소리가 아니었지요. 힘있고 당당한 사내의 목소리였어요. 이 방은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방 안에 조심히 들여다보았지요. 그러자 그곳에는
고운 비녀를 꽂고 있어야 할 자리에 큼지막한 상투가, 단정한 곤지 자국이 있어야 할 얼굴엔 짙은 수염이, 고운 여인의 자태가 있어야 할 자리엔 덕을 꿰관진 남자가 있는 것이었죠. 그 남자는 의연한 태도로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비치는 창가 아래서 그는 빗을 들어 상투를 단정히 정리한 후 이방을 향해 고개를 들었지요. 아침 인사가 늦었습니다. 이방 나으리. 이방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마당에 서 있던 하인들과 집안 식구들도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손진사는 천천히 일어나 옷 매무새를 정리했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침착한 태도로 말했죠. 어젯밤 보쌈에 오느라 고생이 많았소. 나도 오랜만에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아보는군. 이방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대체 자네가 어쩌다가 여기 있단 말이오? 손진사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나도 자네만큼이나 놀랐소. 자네가 부인을 보쌈하려다가 실수로 나를 데려온 것 같으니 말이오. 하지만 이미 이렇게 된 이상 되돌릴 수도 없지 않은가? 이방은 입을 떼지도 못한 채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손진사는 팔짱을 끼고 천천히 한 걸음 다가섰죠. 이방 나으리, 원래 보쌈이란 것이 한 번 이루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 법 아니오? 이방은 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말인데, 이왕 이렇게 된 것, 나도 결혼을 해야 하지 않겠소? 손진사의 말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방은 말문이 막혔지요. 그는 필사적으로 상황을 되돌려 보려 했으나 손진사의 태도는 너무나도 당당했습니다. 손진사는 덤덤하게 덧붙였지요. 하지만 나도 나름대로 체면이 있는 사람이라 아무렇게나 살 수는 없소. 내가 유과부만큼은 살림이 넉넉한 것도 아니니 그대가 생활비와 농지를 마련해 주어야겠소. 이방은 순간적으로 손진사를 바라보다가 이 말을 짚었습니다. 아니, 내가 왜 그대의 혼수를 준비해야 하오? 보쌈이란 게 원래 그런 법 아니오? 이방은 한숨을 내쉬며 바닥을 노려보았어요. 이제 와서 손진사를 내쫓는다고 해서 얻을 것도 없었습니다. 유과부를 보쌈하려다가 사람을 잘못 데려왔다는 소문이 퍼진다면 그의 체면이 땅에 떨어질 것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이방은 마지못해 손진사의 요구를 받아들였지요. 논 30마지기, 농사지을 소 1마리, 그리고 1년치 생활비까지 보태주는 조건이었어요. 그렇게 손진사는 뜻하지 않게 가난한 서당 훈장 신세에서 농토를 가진 부유한 양반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손진사는 마침내 유과부를 정식으로 맞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단아한 자태로 홀레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진사는 그녀를 바라보며 속으로 미소를 지었지요. 그는 아직도 그녀가 그날 밤 왜 자신을 불렀는지, 그 후 갑자기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그녀가 자신의 집으로 손진사를 부른 것도, 머리를 빗겨주며 상투를 풀게 한 것도, 그리고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가 보쌈 당하게 된 것도,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되기를 바란 것이었습니다. 혼례가 끝난 후 손진사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날 밤 내게 왜 그리하였소? 그러자 유과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사님이 늘 제 집 앞을 맴도는 걸 제가 모를 리가 없었겠지요. 손진사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그녀는 모든 걸 알고 있었고 자신이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먼저 길을 터준 것이었어요. 손진사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방의 보쌈은 실패로 끝났지만 손진사는 뜻하지 않은 행운을 얻은 것이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갔고 손진사는 유과부 덕분에 마을에서 더욱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이 기묘한 혼인 이야기를 두고두고 유쾌하게 나누었다고 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인간의 운명과 기회, 그리고 변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낮은 신분과 가난 속에서 살아가던 한 거지 소년으로부터 시작되지요. 그는 처음부터 특별한 환경에서 태어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가진 것도 기대할 수 있는 미래도 거의 없었지요. 하지만 어느 날 우연한 계기로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운이 좋았다는 것이 아니겠죠. 그 소녀는 새로운 기회를 붙잡았고 자신의 능력과 의지로 삶을 바꿔 나갔습니다. 힘든 현실을 피하지 않고 스스로 성장하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신분 상승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신분과 출신이 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어디에서 태어났는지가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결국 그 사람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거지 소년이 새로운 삶을 얻은 이유는 단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며 성장했기 때문이었겠죠. 소년이 그렇게 성장하고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은 쉽게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설정은 매우 현실적이었죠. 사람은 변할 수 있지만 사회는 그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과거의 기억과 편견은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냈습니다. 정의를 바로잡고 스스로 인정받으며 마침내 완전한 변화를 이루어냈죠. 이 과정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단순히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말해주고 있죠.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며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과거가
현재와 미래를 완전히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 끈기와 노력으로 얼마든지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개인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